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책방 북소리 북마스터 김혜지입니다.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지치는 수요일 저녁 좋은 책과 영화 한잔 하실까요? 문화평론가 윤성은입니다. 좋은 책만 쏙쏙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벤저스 박태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지금 3주째 인사하고 있어요. 두 분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저기 지난주에 녹화를 보니까 네. 우리 프로그램이 훨씬 더 밝고 아름다워진 것 같고요. 우리 김혜지 북마스터가 와가지고 이 프로그램도 훨씬 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기대를 함께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고 친구들이랑 주변에서 모니터링을 좀 해줬거든요. 근데 저보고 너무 작다고, 쪼꼬미 같다고, 너무 왜소해 보인다고 헬스장 가서 벌크업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북마스터님과 북벤저스들과 함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몸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뇌의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더욱 긴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 프로그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 그 뇌의 근육을 훈련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네. 이 주제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네. 마음을 막 끓이면서 준비하신 분이 계시대요. 저도 들었어요. 네, 바로 윤성은 국회의원이시죠? 마음을 끓이면서는 아니고요. 조리면서인가요? 아니요. 사실 이제 그 발렌타인데이 우리가 특집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응원해주고 싶은 사랑,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주제로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사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사랑을 하자 그렇게 이제 주제를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저도 그것이 봤습니다. 네, 뭐 채택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막 수상소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사실 우리가 이제 친한 친구나 지인들이 이렇게 뭐 사랑을 시작했다고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막 그래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행복을 이제 축하해 주기도 하지만 좀 어떤 사람인데 뭔가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맞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옛날 같으면 시어머니가 된 것처럼 네. 이렇게 막 판단해보고 하잖아요. 만나도 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좀 위험한데 이 사람 좀 계속 좀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좀 위험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네, 이제 뭐 열띤 토론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고민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그런 말은 하지마 제발. 그 말이 더 아픈 거 알잖아.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 가란 말이야. 와,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정말 네. 너무 시원한데 아니, 슬픈 장면 너무 시원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 난 반댈세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지만 정말 뜯어말리고 싶은 사랑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랑 반대세 그러니까 왠지 장인이 맞아요. 딸이 데려온 남친이 조금 불만족스러워서 얘기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딸이 있으니까 공감이 되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사랑 그러면 아름답고 눈물겨운 이러한 것으로 등치시키는 것. 네. 저는 그것도 상당히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아름답고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의 이반들이 생기고 정말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좌절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정확히 현실을 보여주려는 노력처럼 비추어져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반대하고 싶은 사랑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네. 내가 굳이 반대하지 않아도 네. 그렇죠. 그런 사랑들은 대부분 이별을 맞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랑에서 제일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이별이에요. 네. 특히 처음 연애할 때는 연애의 끝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끝나버렸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나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꼭 결혼을 하고 평생 같이 살고 이런 상황을 꿈꿨던 건 아니지만 네. 거꾸로 이 연애가 언제 끝날지도 상상을 한 번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몇 번의 그런 고비들을 몇 번의 연애를 통해서 얻은 경험이 쌓이면은 나중에 아, 이 사랑이 어떻게 끝나겠구나까지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시작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다행히 거기까지 안 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졸지에 좀 연애 많이 해본 사람이라 아무래도 안 해봤는데 별로. 20대에 그런 생각까지 하는 20대가 있다면 그건 아마 20대가 아닐 것 같고요. 나이가 들면 그런 과정으로서 사랑이 보이고 젊어서 20대 그 자체라고 한다면 첫사랑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거기에서 이별까지 고려하고 아 이게 적당히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 듣고 나니까 이 이별까지도 사랑이 아닐까, 그렇죠. 좋은 추억으로 잘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북벤저스들은 그러면 실제로 주변에서 이 사람 정말 뜯어말리고 싶었어 하는 경험들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연애 상담을 누군가 저에게 한다면 네. 안 하나요? 어떤 답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끼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온전히 본인들의 사랑은 알아서 좀 책임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훌륭하십니다. 저는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그 친구가 그 전에 어떤 연애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 이별을 맞이했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또 똑같은 걸 반복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DNA 같은 거라서 정말 그럼요. 네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더라고요. 그럴 때 네. 정말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시기 전에 네. 아주 이별에서 마음이 아픈 분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는 그런 마켓을 운영하는 시민 북벤저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어떤 마켓일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주택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네. 아, 어디 플리마켓. 건물 아닌 것 같네요. 네. 이별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저희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하트 브레이크 마켓을 하고 있는 이재국입니다. 예. 이렇게 사연들을 어머, 붙여주는군요. 너무 결론까지 생각했어. 베트남에 가면 구남친, 구여친에게 받은 선물을 되파는 플리마켓이 있다 그래서 처음엔 재밌다는 생각에 찾아갔는데 가서 하노이 그 마켓에 가서는 실제로는 좀 힐링을 많이 받고 왔어요. 왜냐면 우리는 좀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이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는 이별 범죄 같은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하트 브레이크 마켓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위로도 해주고 노래도 부르고 그 물건에 담겨 있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사랑을 치유하는 곳이더라고요. 아픔을. 저희는 거기서 되게 많은 힐링을 얻고 왔어요. 저게 물건을 꼭 처분해서가 아니라 저기서 남의 얘기도 듣고 서로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플리마켓이 아닌 것 같아요. 힐링 마켓이네요. 네. 힐링 캠프고. 어떤 물건을 좀 주로 많이 갖고 오시는지. 이 옷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커플로 준비했는데 네 건 뜯지도 못했다. 이게 두 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밑에 안 뜯은 거는 사가셨어요. 이것도 같이 커플로 사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남자친구 없다 그러고 내 거는 사가셨고, 요거는 이제 반지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들이 반지를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분은 조금 안 팔리고 있어요 아직. 그렇지. 너무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거라서. 맞아. 혹시 맞으려고 샀는데 저기에서도 팔리는 물건이 있고 안 팔리는 물건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별하고 나니까 심장에 쥐가 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었고, 남자친구가 그냥 자연스럽게 환승을 해버렸다라, 환승이라는 말도 그날 처음 들었고, 이게 저희가 이제 이 하트브레이크 마켓이랑 또 같이 하고 있는 게 이별 세미나라는 건데요. 요즘 세미나까지. 내가 헤어진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대요.
가족한테 얘기하면 걱정할 것 같고 친구한테도 얘기하면 내가 괜히 쟤한테 약점 보이는 것 같고 우리 평소처럼 안 들어주고. 맞아.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그런 이별 세미나가 되게 세미나 하는 데는 이렇게 권투 글러브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지. 마음에 안 들면. 그 남자친구가 되게 괜찮은 친구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다 잘하기 힘들다. 그러면 너만 너무 힘드니까 좀 내려놔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남자분이 그렇다면 너를 내려놓고 싶다라고 했더라고요. 어머. 너무했다 진짜. 아, 마지막까지 어쩌면 놓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사랑인 건데 그 와중에 제일 먼저 놓고 싶다라 그러면 다들 헤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 다카하시 아유무라는 작가의 러브 앤 프리라는 책인데요. 결국 사랑을 할 때는 어쨌든 이 러브 앤 프리라는 두 가지를 서로 인정해줘야지 사랑이라는 게 오래 갈 것 같고 이별한 사람에게 이별한 책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달달한 연애 이야기를 보여줘야 그 다음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별을 잊을 것 같아서 이것도 참 사람마다 이 책을 다르죠. 추천드리고 네. 싶습니다. 더 확 쏟아내려고 슬픈 영화나 음악을 보고 듣는 사람들도 사람도 있잖아요. 있고. 그렇죠. 잊으려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네. 사랑을 해도 될까요? 살며시 안아도 될까요? 불이 꺼진 만남은 헤어짐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힘들겠지만 그 사람과의 완성은 헤어졌을 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한 작품 남겼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 작품을 더 멋있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빈틈없이 그대 아 정말 세상에 별난 사람, 별난 장소가 참 많다고 하지만 이런 장소가 있는 건 처음 보시죠? 네. 처음 알았어요. 이재국 시민 북벤저스의 하트 브레이커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제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은 물론 쿨하게 이거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라고 내놓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별한 과정을 지금 좀 우리가 봤는데요. 보면은 사연을 보면 사랑했던 시간만큼 이별 어떻게 끝내느냐, 또 이별 후의 시간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네. 마켓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죠? 네, 매달 마지막 주에 지금 한 2번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첫 회에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았을 정도로 호응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아픈 마음, 그 물건뿐만이 아니라 그 사연과 그 아픔까지도 털어놓으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사실 계속 하다 보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답답한 마음은 잠깐 네. 그 마켓에 버려두고 네, 좋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뜯어 말리고 싶은 사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빈자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 도시락 싸기 전문가 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 비어 있었던. 도시락 가게를 차리셔도 무방할 것만 같은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들의 문제적 면모를 포착해서 심리학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한 작가십니다. 문제적 주인공만 오세요. 소설 심리치료실의 황미연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자분자분 걸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소개 직접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제적 주인공만 오세요. 소설 심리치료실의 작가 황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많이 떨리시나 봐요. 네. 저희가 네. 하지만 해치지 않아요. 네. 하시고요. 네. 자, 그 책의 제목부터 기획이 아주 돋보여요. 네. 이 흥미진진한 소설 속의 주인공들의 심리 분석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그 영어 관련 직무를 보다가 조금 전문적으로 한번 영어를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번역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면 조금 더 번역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심리학에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의 심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독일로 가서 심리학을 유학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문제적 주인공만 오세요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책을 쓰게 만든 그 문제적 주인공 1번 타자가 누구인가요? 1번 타자는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개츠비. 네, 문제 많은 사람이 이 개츠비라는 인물이 평생을 쫓았던 초록 불빛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데이지에 대한 사랑인데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과연 그게 사랑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심리학적인 분석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많은 주인공들 심리 분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소설 속의 인물은 뭐 소설 속의 인물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주인공들이 내 옆에 있다면 끝까지 이해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었어요. 조금 안타까웠던 그런 캐릭터인데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천개의 찬란한 태양이라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마리암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마리암이라는 여자가 남편에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 성격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말을 한 번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 저항을 못해서 그 소설을 분석해보기 시작하니까 성장 배경부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리암이라는 인물은 사생아로 자라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 오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제대로 된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해서 남성을 대한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 배경이 마리암이라는 여성을 매맞는 아내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아이디어를 잘 잡은 게요. 그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사람보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극적인 그 심리적 캐릭터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캐릭터 있는 주인공만을 가지고 심리 분석을 했으니 앞으로 정말 인식의 폭과 분석의 어떤 방법이 훨씬 더 일취월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루신 작품들 목록을 쭉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작품보다는 고전으로 꼽히는 문학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런 고전 문학 작품들을 이전부터 꾸준히 읽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신 걸까요? 네, 맞아요. 저는 고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초기 출판 기획 단계에서는 비교적 현대적인 인물들도 조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전이라고 하면 여러 세기를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검증된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전을 택하면 보다 넓은 독자층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판에 루트를 조금 틀었습니다. 네. 아니 이 책을 보면 고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고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재미있으실 것 같고 고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이거 재밌는데 이거 내가 한번 꼭 읽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저도 그 예전에 읽었던 그 리플리 얘기가 다시 한번 와닿았거든요. 그렇죠. 리플리 증후군의 리플리잖아요. 맞아요. 그 리플리가 되게 거짓말을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도 어린 시절에 그런 아픈 배경들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변해갔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 이거 새롭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재밌게 보신 작품이 있으시다고? 그럼요. 저희 경우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거기에 제재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는 옛날에 책 읽었을 때는 왜 제재가 이렇게 폭행을 자초해서 얻어맞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가는 잘 몰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행동화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력이 언제 올지 모르는 불안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먼저 폭력을 유발하고 그것을 자초해서 그걸 끝내버리는 그러한 심성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주인공의 열악했던 상황도 떠오르고요. 또 그 제재가 좀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구가 한 명 있잖아요.
그 포르투가 아저씨. 네. 그래서 그런 탈출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한 탈출구의 여지를 자기가 부모가 아닐 때 제3자로서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 것이 가족 내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네. 제제는 자신의 동생, 막내인 루이스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다라는 우월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도덕적 피약증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네. 도덕적 피약증.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개츠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개츠비의 이야기를 읽으면 사람들은 아, 이런 로맨티스트가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보통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게 디카프리오여서 그랬는지 다 이제 디카프리오에 좀 이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뭔가 이제 개츠비의 사랑이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우리 주제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개츠비는 이 데이지를 성취해야 할 목표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이 가난했던 자신이 실패했었던 어떤 이상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정적으로 집착을 한 거죠. 사실은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자기 삶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죠. 필요했던 굉장히 단계였던 이기적인 거군요. 거죠. 그 집착과 순애보의 경계를 가르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어려운 주제. 이것도 50분짜리 방송 프로그램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위대한 개츠비를 보면서 이게 1920년대 미국이거든요. 네. 1918년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기서 엄청난 특수를 누린 미국이 엄청난 성장을 해요. 근데 그게 곧 대공황을 가져오는 전조인데 그 당시 미국의 삶,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고 또 얼마나 방탕했으며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켰을까. 그게 바로 개츠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나온 심리적인 요소도 아주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을 보면서 아, 그 캐릭터, 문제적 캐릭터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것일까? 이것도 함께 보면, 즉 심리적 맥락의 분석과 사회적인 재해석도 함께하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뜯어말리고 싶은 이 사랑 난 반댈세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말리고 싶은 사랑 이야기 한 달 전부터 엄청 고대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윤성은 북밴부터 나 이 사랑 반댈세 어떤 주인공을 데리고 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후보작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네,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은 더 와이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따끈따끈하다 못해서 따끈따끈하네요. 네, 지금 예약을 받고 있고 다음 주 정도에 서점에 깔릴 예정인데요. 저는 일단은 영화로 먼저 접했어요. 이 책이 2003년도에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번역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찾아봤더니 아직 국내에 번역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영화 개봉과 더불어서 지금 출판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사랑 반댈세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그 책의 주인공인 그 더 와이프, 그 아내라고 나오는 거죠. 이 아내 여자 주인공 조아는 남편의 소설을 대신 써주고 평생 동안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온 그런 여성의 이야기거든요. 네, 좀 반대하고 싶은 사랑이에요. 반댈세. 네. 근데 상당히 문제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교수와 학생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남자 교수는 여러 가지 이제 문학 활동을 하는데 이 부인, 제자였던 부인이 엄청난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먼 훗날 이 남자가 노벨 문학상과 같은 상을 받게 되죠, 영화에서는. 그러면서 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그 상당 부분은 이 여자인, 제자였던 그 부인이 해주게 된 거죠. 더 와이프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매그 윌리처 작품이 이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됐지만 그 인터레스팅 클럽이라는 책이 예전에 나왔잖아요.
아마 이 책이 번역되지 않았던 건 그 책이 많이 판매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 목소리, 이게 지금 1인칭 시점이거든요. 네. 주인공이자 또 관찰자 시점으로 자기 남편의 이야기와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정말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가의 그 평생의 어떤 고민들이 담긴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정 이유를 네. 이렇게 얘기하셨다면서요. 작가진한테 헌신하다가 헌신짝 되었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헌신짝이 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오히려 남편이 이 아내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하게 돼요. 사실 글도 그 아내가 쓴 것이지만 맞아요. 그거 말고도 이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약간 바보가 되어가는 그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 나가서 잘난 척하고 그 어떤 명예를 얻어서 그 명예를 얻은 남성이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하는 거죠. 굉장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원래 그 작가 지망생이었던 그 좋아하는 자기가 원래는 처음에 그 작가로 데뷔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여성 작가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것들과 그 맞설 만큼 좀 성격이 좀 수줍은 성격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루에 8시간씩 자기가 글을 쓰고 남편은 그걸 좀 봐주는 식으로 하면서 남편의 이름으로 그 책을 내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결국에 이제 이 책에서 재미있는 게 그 우리가 노벨 문학상, 노벨상은 그 스톡홀름에서 열리잖아요. 네. 시상식은. 근데 여기서는 헬싱키상이라 그래서 약간 노벨상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의 상인데, 네, 헬싱키상을 받게 돼서 두 사람이 그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서 비행기로 그 장소로 가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과거에 자신이 남편과 가졌던 어떤 관계와 그 지내왔던 시간들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데요. 비행기 그런데, 안에서 만감이 교차하면서 지나온 네. 시간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군요. 그런데 벌써 이미 첫 문장에서 이혼을 결심한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시원하게 흥미진진하죠. 네, 흥미진진하게 이제 왜 이 사람이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제 쭉 그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요. 그 이제 결론은 마지막에 좀 충격적인 또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건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데 노벨상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헬싱키 상을 받습니다. 받으러 떠나는 겁니다. 네, 이미 그래요? 이제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가고 있는데, 가면서 이제 이 여성에게 온갖 진짜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이걸 계속 묵인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작가라는 걸 밝혀야 되지 않을까? 나도 나의 어떤 그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지금이라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가 막힌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막 추켜 세워주고, 뭐 이 내 아내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고 막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 속내에는 우리 둘이 협업한 거야라는 어떤 뻔뻔스러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게 두 사람의 어떤 그 말싸움 사이에 드러나게 돼요. 그런 대목을 읽는 순간 이건 아니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30년 전에 떠났어야 되는 사랑이 아닌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30년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네. 30년 전 세계사의 지형은 그러했어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적 위계가 있었고, 그런 위계에 따라서 여성은 헌신하는 존재, 남성은 그 성과를 가지고 뽐내는 존재였는데, 3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는 여성의 각성과 사회적 요구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문단계에도 미투와 관련된 일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세계사적 흐름과 함께 대한민국은 특히 더 그 변화의 흐름이 더 강한데, 저는 더 와이프라는 게 우리 사회에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작가님도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셨는데, 이 더 와이프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 인물들 분석이 좀 가능할까요, 심리적으로? 네, 조금 큰 틀에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조셉 같은 경우는 제가 반사회성 성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반사회성 성격의 특징으로는 도덕과 양심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호분의 역치가 높기 때문에 쾌락에 중독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조셉이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제 책에서도 광염 소나타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이제 백성수라는 인물이 반사회성 성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음악가예요. 악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이제 살인까지 불사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성공에 집착하고 또 순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인인 조안에 대해서는 제가 피약성 성격으로 조금 분류를 해봤어요.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을 감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 고통을 이겨내면 그에 따른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필 작가로서 글을 쓴 것이긴 하지만 이제 남편의 명성이 조금 상처를 입으면 자신의 글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의 업적에 자기 자신을 투영한 그래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자존감이 형성하는 그런 특징이 약간 피약성 성격의 특징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혹시 이 책 속의 주인공들이 만약에 윤성은 북변의 친구예요. 네. 그럼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지금은 사랑의 힘을 믿겠지만 결과적으로 너의 남편과 너의 정체성이 같아질 수는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이 너의 성공의 행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니? 그게 영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떠나라. 친구한테 이렇게 네. 친구야. 너가 그렇다면 근데 지금 떠나라. 정말 쿨한 자문인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하다 보면 쿨한 판단을 못 내리는데 윤성은 북변께서는 정말 쿨한 자문을 해서 이 자문은 정말로 영향가는 있는데 듣는 사람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기 파괴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떠나야 그럼요.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죠.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가지고 네. 진짜 친구한테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한 문장으로 그냥 뭔지 지금 느낌 오셨죠? 친구야? 미쳤니? 당장 헤어져. 그러죠. 사실 그렇게 하면 네. 친구 사이에는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그죠? 자, 윤성은 북변의 더 와이프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황면 작가님의 문제적 주인공? 네,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조금 써 말리고 싶은 커플은 질투의 두 눈이 먼 커플인 광란의 일요일에 등장하는 그런 커플입니다. 네. 그 광란의 일요일을 꼽아주셨잖아요. 네. 그럼 줄거리를 좀 살펴주실까요? 이 소설은 헐리우드 영화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화 그 시나리오 작가인 조엘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고요. 이 청년이 어느 날 일요일에 갑자기 초대장 한 장을 받으면서 이 광란의 일요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유명 감독인 이제 마일스라는 사람의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이 마일스의 부인인 스텔라라는 여자의 조엘이 한눈에 반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서 굉장히 미묘한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부부로 보이지만 이제 마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외도가 아주 심한 편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에 대한 의처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둘 사이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인인 스텔라도 좀 질투를 유발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어느 날 마일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조엘이라는 청년을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일스는 그것을 알고 이제 집으로 서둘러 돌아오려다가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아주 파국을 맞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니까 피츠제럴드 개인의 개인사가 일단 평탄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탄치 않은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이야기의 일정 부분이 위대한 캐츠비라든지
광란의 일요일과 같은 내용으로 담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작가가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내용을 글로 쓰지 상상으로만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애틋함을 어쩌면 저자 작가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심리적으로는? 저는 이제 마일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격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제 마일스라는 사람은 편집성 성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편집성 성격의 특징이 굉장히 의심이 많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 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기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마일스 같은 경우는 부인인 스텔라를 항상 의심을 합니다. 그 근거는 없어요. 없는데 항상 의심을 하고 미행을 하고 감시를 하고 도청을 하는 식으로 이 자신의 의심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오셀로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의심 그리고 망상으로 인해서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갖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일스가 딱 그 오셀로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소설가에게 우리가 질투를 왜 느낍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소설가가 이렇게 답했대요. 질투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부족함의 크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해서 맹렬하게 질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질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건 결국 자꾸 어디에 비친 내 사랑, 어디에 비교해본 내 마음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질투하는 사람이 되게 소인이 돼버리네. 못난 마음이네요. 협량하고. 갑자기 제가 군자의 사랑을 얘기한 것이었나요? 네. 그게 오셀로 그 증후군처럼 사실은 그 컴플렉스 때문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질투가 거기서 비롯되는 거고 이제 그걸 자극을 하게 되면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까요? 왠지 지난달보다 지난 사랑을 얘기할 때보다 말씀이 좀 줄어든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박태근 북벤저스가 선정한 이 사랑 나 반델스 어떤 걸까요? 네, 제가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면서 조금 발리고 싶은 사랑 이야기는요. 바로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 이승우 작가의 장편 소설 사랑의 생애입니다. 네. 사랑의 생애. 표지가 너무 예뻐요. 예. 근데 사랑의 생애 그러면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음까지, 그러니까 사라짐, 이별까지 만들어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랑을 집요하게 분석한 탐사 보고서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르클레지오가 한국 작가 중에서 혹시 노벨문학상 탄다면 이 작가가 탈 것이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극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의 신작 내용, 이제 제가 이렇게 조미료를 쳤으니까 내용을 얘기해 보시죠. 네, 이 책의 제목이 사랑의 생애잖아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사람은 사랑의 숙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얘기를 할 때 내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서 풀어내죠. 그런데 그건 내 사랑 얘기가 아니고요. 나에게 들어왔던 그 사랑의 생애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포 영화나 우리가 SF 영화 보면은 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을 숙주 삼는 그 외계인들이나 그런 병균들이 세균들이 결국에는 몸에 있는 걸 다 빨아먹고 본인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랑도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사랑은 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따로따로 기생체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고 네. 인류 모두에게 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느낌으로 다른 정도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연가시를 떠올리게 하는데 사랑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다는 얘기신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과 사랑하기 후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추적해 보자는 건데요. 이 작품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형배와 선희, 이 두 인물이 있는데 이 둘은 대학교 때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연인으로 오해할 만큼 친하게 지냈어요. 그때 마음이 생겼던 선희가 형배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형배가요, 난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치사한 발언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이 지납니다. 결혼식장에서 다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런데 형배는
선의에 대한 느낌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사랑할 자격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격이 생겼나 봐요. 이번에 형배가 다시 선의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때 선의는 그 사랑을 당연히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당했던 것에 대한 그렇죠. 약간의 아쉬움도 남아있고요. 그렇죠. 밀당이 있어야죠. 밀당. 또 그 네. 사이에 선의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또 묘해요. 선의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편집자였거든요. 그때 이렇게 같이 일을 하던 어떤 영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등단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당신이 있으니까 오늘 날 좀 축하해줘라.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술이 먹고 또 기분도 좋아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옛날 그 남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정말 축하받고 싶은데. 형배? 그렇죠. 이름까지 벌써 아셨어요? 지금 몰입했어요, 완전. 그래서 영석한테 형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뭐야? 형배처럼 나한테 축하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 그 영석이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정말 형배한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선의뿐만 아니라 영석도요. 그 말 하고 나니까 왠지 자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맞아. 아니 이게 무슨 영매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언어가 현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사랑하지 않기는 더욱 어렵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작가가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그렇게 무슨 전염되고 숙주되고 이런 느낌이 먼저 들지만 사람이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감정이 들 때 내 현실을 생각해서 그런 감정의 정도도 제어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일부러 그런 감정을 지우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사랑에 대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역설적으로 이 작가가 하는 얘기예요. 줄거리를 들어보니까 이 선의와 영재 두 사람의 관계가 영석인가요? 형배? 영석? 영석? 나중 남자요? 네, 영석. 나중 남자. 선의와 영석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사랑이 아닌데 사람인 척하면서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심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줄거리를 딱 봤을 때 영석의 심리에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성장 과정에 주목을 했는데요. 4살 때부터 고아로 자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아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과 한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경쟁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애정 결핍이 있는 상태인데다가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드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 극 중에서도 그 넝쿨식물 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들고 그래서 이런 특징은 약간 자기애성 성격으로 보여지거든요. 인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문제적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증세도 얘기했고 했지만 인간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것도. 그리고 질투하는 거, 헤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여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이른바 병리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 특정한 현상이 아주 지배적이거나 그 현상만으로 모두 다 가득 차 있는 사랑은 없는 거죠. 사랑의 일정 부분은 질투가 있고 일정 부분은 좀 이렇게 헌신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박탈당했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숙주가 되기 싫어하는 느낌도 있어서 그러한 다채로운 것을 과정으로 이해하면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태근 북벤이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응원하시겠어요? 근데 아마 선의와 영석 같은 친구는 저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한다고 하면은요. 마음껏 당신들의 사랑을 펼쳐라. 자, 이렇게 오늘 이 사랑 난 반댈세 이야기를 길게 나눠봤어요. 함께 해주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2017년부터 2018년 쭉 이렇게 원고를 쓰고 또 독일어를 공부를 하느라 굉장히 제가 약해진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세상 밖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또 저의 또 작은 꿈 하나가 소설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소설을 주제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꼭 한번 소설을 써서 여기 북 스탠드에 나오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오늘 나왔고 소설로도 나오신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 만남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지난 달에는 정말 응원하고 싶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은 이 사랑 나 반댈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사랑이라는 게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또 어쩔 때는 나를 또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너무 아픈 사랑은 모르세요?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저희가 알아요. 그 노래는 조금 다른데. 아픈 사랑 한번 불러보시죠. 사랑이 아니었으니 이런 노래도 있어요. 네. 기타가 없네요. 네. 잔잔하게 이제 노래 흐르고 있을 거예요. 예. 자,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지만 마무리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북소리의 새로운 코너가 생겼는데 이름하여 신간 언박싱. 언박싱? 네, 그러니까 이제 택배로 물건이 오면 딱 푸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이가희 북벤저스가 이번 주 도착한 신간 중 2권을 엄선해서 5분 동안 소개해드린다고 해요. 이번 주에는 어떤 신간이 어떻게 설명될지 궁금하네요. 책이 여기 안 오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책도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큰일인데요? 아니죠. 이가희 북벤이 받습니다. 네, 이가희 북벤의 전문 분야예요. 잘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네. 방송 후에 읽고 싶은 신간 댓글 달아주면 이제처럼 저희가 잘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 방송 후에 SNS에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죠. 네, 이어서 배우 강별 씨가 릴레이북 95번째 주자로 나섰는데요. 영화 완득이에서 완득이의 여자친구 역할을 맡았던 매력적인 배우 강별 씨가 추천하는 책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맛있게 소개하는 북튜버 북벤저스 이가희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콧구멍만 나오는 거 아니지? 네. 여러분들 이런 구도 인터넷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TV 책방 북소리가 봄 개편을 맞아서 제가 단독으로 코너를 맡게 됐습니다. 와! 바로 신간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고 싶었던 신간을 좀 주문하려고 해요. 그럼 장바구니에 함께 담아볼까요? 네, 제가 잘 가서 주문하는 온라인 매장이고요. 혼자를 권하는 사회와 별사탕 내리는 밤 이 2개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고 싶었던 책들을 미리 주문해봤는데요. 무슨 책인지 궁금하시죠? 택배 왔습니다. 아, 택배가 왔습니다. 더 예쁜 상자에 담겨있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Y사의 총알 배송인 것 같은데요. 이 뜯는 설레임을 한번 함께 느껴보시죠. 책이 잘못 뜯으면 책도 같이 뜯기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스럽겠군요. 예쁜 아이들, 신상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은 별사탕 내리는 밤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 홀로그램으로 별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반딱반딱한 재질인데 여기는 또 맨질맨질이란 재질이어서 굉장히 또 여심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판형은 딱 이렇게 손바닥 사이즈보다 좀 더 큰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판형인 것 같아요. 딱 핸드백에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고요. 조금 두껍기는 하지만 실제로 글이 굉장히 좀 크고요. 그리고 워낙 판형이 작다 보니까 쉽게 읽히고 금방 읽히는 그런 정도의 두께입니다. 이 띠지가 있는 책을 받으면 저만의 비밀이 있는데요. 이 띠지가 그냥 가방에 넣거나 책꽂이에 같이 꽂으면 되게 다른 책에 이렇게 같이 해서 갉아먹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통 이렇게 빼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책갈피로 써요. 책 사이에 이렇게 넣어두면은 아주 편리하게 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한 줄의 카피를 보고 먼저 집어들게 됐어요. 바로 여기 있는 연인을 공유하기로 약속한 자매라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좀 자극적이면서도 흥미가 돋지 않나요? 출판사가 열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카피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르헨티나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두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너무 친해서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까지 공유하기로 약속했죠.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상한 취미를 버리고 둘이 20년 동안이나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재회했을 때 두 자매에게는 각각 남자친구와 남편이 있었는데요. 과연 성인이 된 이들이 남자친구를 공유할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의 사랑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책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 두 번째 책을 소개해볼까요? 책을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조금 색채가 낮죠. 베이지색이랑 그린인데도 그린도 좀 톤 다운이 된 책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좀 맨질맨질한 그런 재질이에요. 하드커버여서 가방 안에서도 쉽게 구겨지지 않는 그런 두꺼운, 저는 약간 띠지 없이 이렇게 된 책이 더 좋더라고요. 보통 인문학 책은 소설책보다는 이렇게 조금 판형이 큰 편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요. 혼자를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이 일단 좀 시선을 잡았어요. 1인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 혼자를 권하고 있나?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어울려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러면 책 속에 공간 갔던 문장을 한 구절 읽어볼게요. 사람은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외로우며 이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성공에 대한 검열을 하고 어떤 변화 속에서도 항상 젊고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혼자이고 싶지만 좀 외로울 때, 공허할 때 읽어보면 좋을 책, 혼자를 권하는 사회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한 신간 언박싱 어떠셨나요? 직접 책을 만져보는 것 같은 생생함과 또 온라인 서점에서의 다양한 재미있는 굿즈까지 앞으로 재미있는 신간 언박싱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강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진짜요? 오글거려. 세상에 너무 오글거려. 이러지 마요. 별아,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막 소름 끼쳐하고 민망해서 그래서 별티 입은 거야. 딱 보인다마는 사랑하는 조카에 대한 하트가 뿅뿅 나가고 있지 않니? 별아, 하여튼 네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을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네. 감동적이네요. 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강성진 씨가 저희 외삼촌이고요.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이런 책은 삼촌이 읽었으면 좋겠다 한 것들도 제가 좀 추천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아니 제가 뭐라고 다 끝낸 책들은 극히 좀 네. 점점점. 소설계 에르메스라고 이게 뭐 소문이 나 있대요. 그래서 꼭 읽어보라고. 그래서
한번 그러냐 하면서 읽어보겠다 하고 적극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첫 장을 펼치자마자 순식간에 읽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동화 같은 이런 소설이 있나? 정말로 지금 약간 그쵸? 근데 정말 그 일러스트도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 뒤에도 나와 있는데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라는 문구가 있어요. 저도 제 자신한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나? 모모의 인생을 통해서 제 인생도 같이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가자.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라는 메시지를 남겨주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그 전에 작품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점이 이 친구가 글도 쓰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제로 추천할 친구가 누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소혜가 아닐까 해서 김소혜라는 배우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상한데요? 막 너무 이상한데? 비웃을 수도 있어요. 이 언니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어요. 안녕 소혜야. 너무 일주일 전에 봤는데 이렇게 너한테 영상 편지를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다. 북소리 릴레이 주자로 너를 내가 지목했어. 나보다 좀 더 많은 좋은 책들을 알려주길 바래. 그리고 우리는 또 커피를 한잔 하자. 안녕. 주중에 한가운데 수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TV 책방 북소리 책과 좋은 이야기로 한 주간의 고단함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 Well, you only need the light when it's burning low. Only miss the sun when it starts to snow.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Only know you've been high when you're feeling low. Only hate the road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And you let her go. Staring at the bottom of your glass, hoping one day you'll make a dream last.